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 속에 있는 1억 원을 투자도 안 하고 안전하게 모셔만 놨는데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어머니들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돌반지를 꺼내 들고 거리로 나왔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멸망의 징후들이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떠올려보세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매우 튼튼하다는 그 유명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경제는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고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2026년 1월 현재 우리 경제 수장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4,280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지표를 세밀하게 뜯어보면 1997년보다 더 위태로운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어 정말 오싹합니다. 오늘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2026년 현재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두고 벌어지는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징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가 현재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5가지 주요 징후를 통해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방대한 수치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기괴한 경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환율은 1,500원을 코앞에 두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추락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30년 전 우리가 겪었던 폭풍 전야와 폭망했던 베네수엘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97년 그해 6월 나라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800선을 향해 기세 좋게 올랐습니다. 이제 위기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 진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의 코스피 5천 돌파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우리를 덮쳤던 그 오싹한 베어마켓 랠리의 재판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평온한 바다를 항해 중입니다. 승객들은 갑판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배 밑바닥 엔진룸에서는 이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 배는 최첨단이고 엔진은 튼튼합니다. 걱정 말고 즐기세요 라고 방송합니다. 이게 바로 1997년 한국 경제의 모습이었고 지금 2026년 우리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어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유동성의 함정을 봐야 해요. 1997년 당시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조했지만 뒤에서는 IMF의 구제금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그 배경에는 과도한 외환 대출과 단기 자본 유입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금리 외국 자금을 빌려 무리한 확장을 했고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태국 바투아 붕괴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도화선이 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의 전형입니다. 보유고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위기 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1997년 7월에 태국 바투아가 40% 폭락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말레이시아 링깃이 연쇄 붕괴를 일으켰고 이는 한국의 단기 차이 부존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2월에 IMF로부터 21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2026년은 어떨까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4,280억 5천만 달러를 넘는다며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이 중 대부분이 유가증권과 채권 형태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증권이 3,710억 달러, 예치금이 319억 달러, 금이 48억 달러 수준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 채권들을 제값에 팔기 어렵습니다. 마치 집에 값비싼 그림이 걸려있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팔리지 않는 상황과 같아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국채조차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환율이 2026년 현재 날짜 기준으로 1,470원에서 1,48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탓이라고 치부하지만 1997년처럼 주변국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원화가 압박받고 있죠. 일본은 2025년 엔화 가치가 150엔대까지 떨어지며 수출 경쟁력을 높였지만 한국은 후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의 단기 외채 비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BIS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단기 외채는 GDP의 20%를 넘었고 이는 1997년 수준인 25%에 근접하고 있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다른 나라 사례로 비교해보죠. 터키의 2018년 통화 위기를 보세요. 터키 정부는 경제는 튼튼하다고 주장했지만 외환 보유고의 질이 낮아 리라화가 폭락했습니다. 단기 외채가 GDP의 25%를 넘었고 인플레이션과 정치 불안이 겹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었죠. 결과적으로 리라화 가치는 1년 만에 40% 하락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를 24%까지 올려 대응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슷하게 터키도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아르헨티나의 2001년 디폴트예요.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외채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GDP가 10% 이상 추락하고 실업률이 20%를 넘었죠.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140억 달러 구제를 받았지만 구조조정 조건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의 2026년 외환 보유고는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글로벌 불안, 즉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유동성 위기가 오면 1997년처럼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IMF의 외환 보유고 적정성 평가에서 한국은 여전히 취약한 편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투명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단기 외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위기 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부채의 성격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붙은 시한폭탄이라는 점입니다. 1997년 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어요. 한복으로 부도가 도화선이 되어 기아와 대우 등이 줄줄이 쓰러졌죠. 기업 부채가 GDP의 80%를 넘었고 국가가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채의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한국 가계부채는 2025년 2분기 GDP 대비 89.7%로 OECD 평균인 70%를 훌쩍 웃돌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5년 3분기에는 92.3%까지 상승했어요. 이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게 왜 더 위험할까요? 기업은 파산해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개인 파산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사회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인 거죠. 1997년 기업 부채는 주로 은행 대출이었고 정부가 재벌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가계가 부동산 버블에 의존해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1,900조 원을 넘었고 이자 부담이 소득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괴물처럼 커졌습니다. PF는 건설사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이 부동산 PF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집 팔아서 갚을게요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땡겨 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겠죠. 지금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1997년에 한보가 무너지면서 도미노가 시작된 것처럼 지금은 지방의 중소건설사들부터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불꽃이 결국 여러분이 맡겨둔 은행 예금이나 연금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 현재 PF 대출 잔액은 230조 원을 넘었고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PF 재구조화가 지연되며 회사채 시장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중소건설사가 PF 대출 상환 실패로 저축은행에 충격을 줬고 이는 연금과 예금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1997년 한보부도처럼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2025년 PF 대출 중 위험 등급이 20.8조 원에 달했고 60% 이상이 재구조화됐지만 여전히 12.77조 원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터지면 은행 자본 적정성 비율인 BIS가 하락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다른 나라 사례로 보자면
그리스의 2010년에서 2015년 부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가계와 공공부채가 GDP 180%를 넘었고 유로존 탈퇴 위기까지 갔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해 ATM 출금 제한이 걸리기도 했죠. 한국처럼 부동산 버블이 있었지만 구조조정이 늦어 10년단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스는 IMF와 EU로부터 3,200억 유로 구제를 받았지만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이 27%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터키 2021년 위기에서는 가계부채가 폭증하며 인플레이션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터키 정부는 금리를 낮추려다 환율 폭락을 초래했죠. 한국의 경우 2026년 금리 인상 기대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 디폴트가 은행 시스템을 흔들 수 있습니다. BIS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서비스 비율, 즉 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 상환 비중이 13%를 넘었습니다.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려면 정부가 PF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낮춰야 합니다. 개인 대응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2008년 부동산 위기 때 부채를 조기 상환한 가정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위기를 이겨낼 힘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징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신용의 균열입니다. 1997년 위기 때 일본과 미국의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 역사 문제로 갈등 중이었고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하며 위기를 가중했죠. 결과적으로 IMF 조건으로 구조개혁을 강요받았습니다. 이건 신용균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국제 신뢰가 깨지면 자본 유입이 멈춥니다. 구체적으로 1997년 일본은 자국 버블 붕괴 후에도 한국 지원을 주저했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환율 1,700원 돌파와 외국인 투자 철수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2026년은 글로벌 열차 비유로 설명하자면 미국이 기관차로 달러 가치를 높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뒤 객차로 엔진이 낡아 기름이 떨어져가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1,470원대에서 불안정하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90%인 한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고 일본 엔화도 150엔대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 정치 불안이 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악화되면 1997년처럼 자금 회수가 시작될 겁니다. S&P는 2026년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환율 1,500원 돌파 시 등급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피치 역시 구조금융 악화로 경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 수치를 보세요. 외환위기 직전처럼 소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가들은 이미 우리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국이 망했을 때 받을 보험금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교 사례로 아르헨티나 2018년 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IMF의 570억 달러 구제를 받았지만 정치 불안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페소화가 50%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위기 때도 EU 지원이 늦어지며 신용등급이 정크로 떨어졌죠. 그리스는 2015년 자본 통제로 은행 문을 닫았고 GDP 25%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S&P 신용등급이 AA-로 유지되지만 환율 1,500원 돌파 시 다운그레이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외교적 안정과 국제 신용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미국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형이랑 등 돌리고 살겠다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부자형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끈끈하고 가까운 사이인지 증명하고 일본이라는 오랜 이웃과 힘을 합쳐서 파도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1997년에 우리가 외면당했던 건 우리가 잘나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에너지 안보의 붕괴입니다. 많은 분이 1997년은 단순한 외환 부족이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과 너무나도 닮은 비용 상승의 저주가 있었어요. 1997년 위기 직전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 급증과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물가는 치솟는데 기업의 수익성은 바닥을 치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스태그플레이션 전조 현상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 영양제를 놓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정책적 혼선이 위기를 키웠어요. 2026년 현재 우리는 30년 전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5%로 치솟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1.9%에서 2.0%대라는
저성장의 늪에 갇힌 상태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은 1997년의 데자부입니다. 두 시점의 상황을 비유해보자면 이래요. 환자의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동시에 몸의 근육이 다 빠져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태인 거죠. 열을 내리려고 금리라는 강력한 해열제를 쓰면 그나마 남은 경제 근육이 말라졌고, 반대로 성장을 시키려고 돈을 불면 열이 50도로 치솟아 시스템 자체가 타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란 겁니다. 1997년에는 우리가 젊었기에 금방 털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너무 약해졌다는 게 진짜 오싹한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1997년 수출 증가율이 20%를 넘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수요 약화로 5% 미만입니다. IMF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2.1%로 봅니다. 에너지 안보는 더 심각해요.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이며 중동 전쟁 지속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큽니다. 환율이 오르면 전기세, 가스비, 식량 가격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1997년엔 금모으기 운동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요. 2025년 LNG 수입이 20% 증가했지만 기후 목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LNG 비중을 2038년 10.6%로 줄이려 하지만 미국 LNG 수입 압력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죠. 사례로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세요.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10% 넘고 성장은 정체되었습니다.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 해결했지만 불황은 매우 깊었습니다. 터키,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바로 자본과 인재의 대탈출, 엑소더스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인재 유출을 새로운 현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오싹한 신뢰의 붕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소리 없는 자본이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자산가들은 소리 없이 달러를 사모으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죠. 특히 1997년 10월 한 달 동안만 수십억 달러의 스마트머니가 한국을 빠져나갔고 이는 곧 국가부도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자산과 가족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전조 증상이 뚜렷했거든요. 2026년 현재 이 엑소더스는 한층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현찰이 나갔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AI 인재와 기업의 심장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AI 인재 유출은 OECD 국가 중 세계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젊은이의 40%가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AI 인재의 손유출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AI 전문가 중 한국인이 무려 11,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 동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요. 1997년에는 자본만 도망갔다면 2026년에는 기술과 지능이 함께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와 세금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브레인 드레인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10년이나 지연되었고 그리스 위기 때는 젊은이 50만 명이 유출되며 잠재 성장률이 1% 하락했어요. 2026년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범 역시 바로 이 지능의 엑소더스예요. 비유하자면 둥지에 불이 나자 가장 똑똑한 새들이 먼저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1997년 위기 속에서 달러를 매입했던 자들이 10배의 수익을 올리며 부의 상위층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거대한 경제의 파도는 언제나 부의 재편 기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본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 곳에 1초도 머물지 않지만 그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997년과 지금의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5가지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1997년 그 아비규환 속에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었을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울부짖을 때 누군가는 강남의 아파트를 쓸어 담았고 누군가는 달러로 자산을 10배 불렸습니다. 위기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원화에 대한 맹신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만약 국가 신용이 흔들리면 그 숫자는 순식간에 가치를 잃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이라 비싸다고요?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정확히는 1995원이었죠. 1470원이 저렴해 보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져야 합니다.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 무조건 옮겨두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빚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1997년 금리가 30%까지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건 우리 정부 사정이지 미국 연준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올린다면 우리 정부도 결국 항복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오면 영끌에서 집산분들, 자영업자분들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내 몸집을 가볍게 하고 현금을 순수 달러나 엔화를 적절하게 확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문 사설이나 정부의 낙관론에 속지 마세요. 1997년에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신 진짜 돈의 흐름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지 사는지, 환율이 며칠 연속으로 오르는지 이런 팩트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일부 세력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미국,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안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반복되는 비극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눈물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자산 중에 위기가 왔을 때 증발해버릴 자산은 무엇인지, 끝까지 살아남을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소름 끼치는 5가지 닮은 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낙관론에 속지 마라. 둘째는 부동산 PF라는 변종부채. 셋째는 한미일 공조의 절실함. 넷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 마지막으로 자본의 대탈출이었습니다. 이 모든 징후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팩트에 기반해 냉철하게 준비한다면 이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신 거예요. 이 통찰력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오싹하고 더 날카로운 경제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